안녕하세요. 자,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일 있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앞으로를 생각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해설 강의 잘 듣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 방향을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원직 문제는 뭐 일행직 문제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비교한다면 수능 문제랑 거의 흡사하다. 수능 문제 중에 언제? 한 2000년도 초반? 그때 문제랑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의 문제가 흡사해요. 오늘날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 아울러서 문제 풀 때마다 어떤 전략으로 풀어야 될 것인가 방법적인 측면에 설명하는 형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고 들어온 상태에서 강의를 들어야지 효과적이지 그냥 한 문제 한 문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일이 풀이할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비문학을 보도록 할게요. 원래 비문학은 문제를 만드는 방식이 보통 그 네 가지 형태로 문제를 만들어요. 일단 첫 번째는 주제와 관련된 문제로 문제를 만들고, 두 번째는 주제를 전개하는 방식. 주제 예를 갖고 문제를 만들고요. 어차피 주제를 전개하는 방식도 예고, 그 다음에 이제 문단의 중심 내용. 그 다음에 개념, 비교, 이걸로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부터 문제를 만들고 분석하고 뭐 이게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문학 독서 문제는 이런 걸로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일단 딱 보면 학교 팽창의 원인으로는 주로 욕구의 차원, 경제적 차원, 정치적 차원, 사회적 차원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팽창의 원인 딱 얘기를 했고, 이것을 또 나누어서 네 가지로 설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봤을 때. 그래서 딱 들어가면서 그냥 할게요. 욕구라고 얘기할게요. 학습 욕구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학습까지 들어가야 되겠다. 학습 욕구에 대한 내용과 경제. 그 다음에 정치. 사회.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야 이래서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제 문제 만들 때 어떻게 나오냐면 학습 욕구 여기다 딱 놓고 주어부에다가는 선제, 그 다음에 이제 서술부에다가는 여기는 이제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놓고 여기는 4번에 사례가 들어와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드는 거고, 이거를 뭐 도치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대우해서 만들거나, 문명은 잘생겼다 본문에 나와 있는데 선지에는 잘생기지 않은 건 문명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만드는 거. 이거 완전히 기본적인 문제가 우리 법원직에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써서 연습하고 훈련하면 아마 문제는 수월하게 풀 수 있는 형태가 될 거다. 지문이 완전 복잡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부담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 지문에 봤을 때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내용 하나하나 보지는 않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면 왜 그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 건 결국 주제를 전개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독서 수업하면서 물음을 던졌던 게 뭐냐면, 왜 썼어? 무엇을 얘기하려고? 어떻게 전개되는데? 그럼 일단 중심문을 잡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중심문이 나와 있는 게 어디 있어요? 1문단에 있죠. 1문단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학교가 이렇게 팽창하게 만들어졌을까? 학교 팽창의 원인은 띵띵띵띵띵띵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예를 들어 한국의 학생 수는 쭉쭉쭉 맨 처음에 볼게요. 20세기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학교라 불리는 얼마나 성장했는가이며 결국 학교로 몰려들었다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는데 결국 이렇게 받아들여졌을까? 그럼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보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봐라 하는 내용인데, 결국 볼까요? 의문문을 활용했어요? 확인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 나와 있는 게 보니까 1문단의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만들어졌을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특정한 현상의 원인을 다양한 차원에서 병렬적으로. 자, 논지 전개에 관련된 내용의 문제였죠. 네, 이거에 대한 병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었고, 특정 현상을 수치, 그럼 수치가 있날 보는 건데, 수치. 거기 보니까 아까 8,000명이었다, 350만이었다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얘기했고, 역사적 의의.
이걸 역사적 의의 얘기하려고 쓴 건 아니죠. 학교가 팽창하게 된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의의는 없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근데 주제를 전개하는 방식을 물어본 게 아니라 적절하지 않은 방식이니까 확인하는 형태의 문제가 됐죠. 네, 그렇게 부담은 없었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것이 나오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한 것은 왜 썼어? 뭘 얘기하려고? 뭐 그런 거 형태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요 자리에는 주제를 전개하는 방식, 뭐 이 정도가 문제가 나옵니다. 결국 이제 첫 번째 주제에 관련된 문제로 낸 문제가 됐습니다. 2번 볼까요? 기억에 더인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럼 기억이 뭘까요? 학교 팽창의 원인이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럼 이것도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네. 이거는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문을 가지고 문제가 나올 게 어떤 건가를 예상을 하고 선지 만드는 방식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 뭐 이런 게 바로 보여요. 네. 자, 이것도 역시 보면 학습 욕구 차원에서 끊고, 경제적 차원에서 끊고, 정치적 차원에서 끊고, 사회적 차원에서 끊고, 이제 주어부 서술부에 장난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인간은 자신의 내적 성장에 대한 욕구 때문이다. 그럼 내적 얘기하고 있는 여기에서 봤을 때 나타나는 거 보면 첫 번째 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장을 위한 욕구 때문이다. 그냥 똑같은 말이었죠. 경제적 차원 얘기하면 산업기술 수준의 형상됨에 따라 필요한 훈련의 인력을 기르는 역할을 학교가 담당한다. 그럼 경제적 보세요. 그럼 거기에서 양성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두 번째 줄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치적 차원에서 국가의 가치관, 언어, 역사의식 등을 국가 구성원에 가르치는 학교를 통해서. 그럼 볼까요? 그럼 정치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두 번째 줄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회적 차원에서 산업 수준이 더욱 고도화되면서 산업사회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관이 산업사회.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 산업사회의 걸 해결하는 건 뭐가 될까요?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경제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 세 번째 문단의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 경제 규모의 산업시설 수준의 향상은 딱 요인이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건 사회적 차원이 아니라 경제적 차원이 들어가는 거죠. 얘가 아니죠. 어차피 주어부 서술부 장난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특징이 뭐야 잡아놓고 선지 만드는 방식이 어떻게 됐는가를 계속 바라보는 연습하면 그냥 바로 보여요. 뭐 시간 얼마 걸릴까요? 네, 그냥 툭 잡아지는 거. 그 내용도 아주 어렵진 않잖아요. 봤을 때. 됐죠? 그러니까 만드는 원리가 이런 거, 이걸 갖고 이런 식으로 장난치며 만든 거예요. 네. 자, 4번이 되겠죠? 3번 보면 이제 이거 비교하는 거죠. 그럼 비교라고 하는 건 뭘까요? 막스 베버의 중심 내용과 막스 베버의 생각과 보기에 A, B의 견해를 내용. 그럼 보기에 A, B를 한번 볼까요? 자, 그럼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보기에 A, B에 대한 내용 주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B와 막스 베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지막 문단에 있어요. 네. 그럼 마지막 문단만 한번 보고 들어올게요. 자, 마지막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학교의 팽창은 현대사회가 학사회로 변하는 데 기인한다. 신분제도가 무너진 뒤 그 자리를 채운 학력제도에서 학력은 각자의 능력을 판단하는 잣대로 활용되었다. 막스 베버는 그에 져서 경제와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대접받고 높은 관직에 오르기 위해서는 과거의 명문가의 족보가 필요했지만 오늘날은 학력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은 사회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를 동접할 수 있다고 기술한 바 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학력사회로 변모는 결국 학교가 팽창하게 된 요인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학력 증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높은 지위를 차지한다. 자, 그럼 지금 이거의 얘기와 그 다음에 여기의 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으라는 거니까 얘 중심 내용 뭐야? 얘 중심 내용 뭐야? 이걸 갖고 찾아보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볼까요? 학교 교육이 사회적 평등 장치인가에 대해 사회학자 A와 B는 상반된 견해를 가진다. 그럼 A라는 애는 뭐라고 할까요? 뭐이야? 보는 거죠. 네. 능력에 따라 성적을 주고 성적에 따라 상급 학년을 진입시키고 졸업시켜 상급 학교에 진학시키므로 학력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별한다. 학력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별화. 또한 높은 학력을 통해 능력을 인정받는 개인은 희소가치가 높은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소득을 얻고 높은 계층. 자, 반면 vs 또 비교하죠. B는 상급 학교의 진학은 개인의 능력만을 반영하지 않고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부모의 사회적 이거와 경향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학교 교육을 통해 계층 상승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대개 기존부터 중류층 이상이었던 사람들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상류층일수록 학력이 낮아 높은 지위에 쉽게 오를 수 있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제 내용을 한번 볼까요?
A와 달리 막스 베버는 고학력을 취득한 사람이 저학력을 취득한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나다. 뛰어나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네. 자신 없으면 가서 주어부에서 장난친 것만 잘 살펴보세요. 네. B와 달리 막스 베버는 사회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B와 달리 막스 베버만이에요. 개인의 학력보다 부모의 지위가 더 중요하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주어부 서술부 잘 보셔야 됩니다. A와 막스 베버는 모두 학력을 통해 높은 계층의 지위를 그럼 바로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봤을 때 A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높은 학력을 통해 능력을 인정받는 개인은 희소가치가 높은 제공함으로써 본다라고 봤고요. 아까 막스 베버도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이거는 뭐 어려울 게 없잖아요. A의 주장이 뭐이야? B 주장이 뭐이야? 근데 막스 베버의 주장이 뭐이야? 뭐 그걸 가지고 찾는 거니까 막스 베버의 주장, A의 주장, B의 주장. 베버, A, B. 뭐야? 자, 그럼 이제 주어부 서술부 갖고 장난치는 거 어떻게 문장으로 만들었는가 얘만 보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드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탁 풀라 그러면 잘 풀리는 분도 있지만 언어 능력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안 보인다고요. 그리고 우리 또 시험이 좀 길잖아요. 빠르게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많이 풀고 왜 틀렸네 맞아 안 바뀌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수능 준비하면서 해봤잖아요. 문제집 많이 풀어도 변했나. 잘 안 변하잖아요. 그럼 이걸 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문에서 선지를 만드는 방법과 선지에 만드는 출제 원리들을 계속 숙지하시는 그 과정을 해야 돼요. 물론 예전에 수능에서 1, 2등급 맞았고 언어 잘하셨던 분 있잖아요. 국어. 이분들은 뭐 대충 원리를 알면서 훈련 연습하면 뭐 자신감이 더 생기겠죠. 그리고 안 해도 대략적으로 잘 돼요. 근데 예전에 좀 못했던 분들 있잖아요. 바로 언어 능력이라는 게 느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연습을 좀 꽤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할 거거든요. 그 방법을 가지고 뭐 그래도 공부 시간을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수능처럼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꾸준히 시간을 투자한다면 어차피 맞추는 건 어렵지 않은데 빠르게 맞추는 게 어렵잖아요. 빠르게 맞추는데 도움을 많이 주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다음 넘어갈까요? 자, 우리 법원직 문제는 오히려 규범 파트보다는,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문법에는 문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규범 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규범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진 않은 시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인 문법이 많이 나오는 시험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막 한글 맞춤법 막 외우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법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부하시고, 제 강의에서 강의 듣고 무한해독만 여러 번 반복해서 돌려서 이거를 체화시키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된다면 문제를 아주 편하게 풀 거고요. 두 번째, 우리 시험은 이렇게 조건을 2개 이상을 물어보는 게 많기 때문에 혹시 문제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조건을 활용하지 못해서 틀리는 분들은 틀렸던 문제를 잘 체크하면서 내가 지식은 있는데 이게 틀린 이유는 이렇게 선지를 바라보는 연습이 좀 약하구나 하면서 그걸 표시해뒀다가 나중에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활용하는 거지 라고 익숙해 하시고요. 그리고 문법 문제를 아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자, 가볼까요? 자, 여기서 딱 보니까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있죠. 그럼 벌써 우리는 용언의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무슨 절이에요? 관형절이죠. 네. 역시 뭐예요? 공원이라는 명사를 꾸며서 썼으니까 산책했다. 던.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있죠? 그 관형절 아는 문장이죠. 돌아가기. 명사절을 아는 문장인데 뒤에 을을이 있으니까 무슨 구실을 해요? 목적어의 구실을 하죠. 명사절이고요. 애가 있으니까 또 뭐예요? 부사어의 구실을 하는 겁니다. 자, 기억은 아는 문장인 목적어를 수식하는 관형절이다. 자, 목적어 맞아요? 네. 수식하는 관형절 맞나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 시험은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물어보잖아요. 문장 성분도 물어보고 문장의 종류도 물어보고. 그래서 만약 이 문제 풀다가 시간이 많이 갔거나 이 문제를 풀다가 했던 분들은 엑사이즈를 몸에다가 완전히 체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진짜 무한해도 막 반복 돌려서 그냥 보자마자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건 2초 정도에 나와야 돼요. 네. 이거는. 이 정도는. 네. 자, 2번 볼까요? 니은의 아는 문장에 주어를 수식하는 부사절이다. 벌써 주어가 뭐예요? 공어는 주어라는 게 바로 보여야 되겠죠? 그러면 주어를 수식하는 용어는 체언을 수식하는데 부사어예요? 네. 관형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관형절이 되는 거죠. 이거 틀렸네요. 답은 2번이 되겠군요.
그래서 예공님이 이 문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거 막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읽자마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많은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개념을 사례를 통해서 개념을 체화시키는 그 연습이 해야 되고, 하나하나 보면서 이 말이 이거구나라는 게 바로바로 보이지 않았다면 문법 공부는 아직도 멀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문법 되게 중요합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풀어야 되고요. 자, 비문학을 볼까요? 자, 이제 비문학의 예도 보면 이 지문을 봤을 때 이제 선지의 문제를 한번 본다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전체적인 논지 전개 방식을 물어보는 거죠. 주제를 전개하는 방식. 2번 같은 경우에 보면 들어갈 띠리리 문제가 되겠죠. 자, 이건 문맥의 앞뒤를 잘 보면 되는데 보통 띠리리 문제는 3개에서 물어봐요. 문단의 중심 내용, 주제, 그다음에 앞뒤의 근거.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해로 적절한 것을 찾아라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거는 주어부 서술부 갖고 장난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약간의 변형을 쳐서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좀 이따 보겠고, 4번은 어휘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언어감이죠. 뭐 특별히 공부한다고 실력이 느는 건 아니고 이거는 문맥에서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문 한번 먼저 간단히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기업은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자신들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의 사업 목표 내용과 목표 시장 범위를 결정하는데 이를 기업 전략이라고 한다. 자, 개념이 나왔잖아요. 네. 그럼 개념이 나오면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일단 기업 전략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럼 문제가 나올 거예요. 예상할 수 있어요. 네. 즉 기업 전략은 뭔데요?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전사적으로 차원에서 어떻게 구성하고 조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인데, 즉 참여할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냐면 참여한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업 전략의 어떤 개념을 얘기를 딱 했습니다. 그럼 얘 정도는 이제 문제 거론할 수 있겠죠. 자, 그 예로서 기업의 다각화 전략을 들 수 있다. 그럼 다각화 전략은 또 개념이죠. 네, 전략은 한 기업이 복수의 산업 또는 시장에서의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략으로 제품 다각화 전략, 지적 시장 다각화 전략, 제품 시장 다각화 전략으로 크게 구분된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기업 다각화 전략에 대한 개념을 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거에 대한 개념이 나왔으니까 문제가 나올 만했고, 그걸 또 뭐 하고 있어요? 분류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3가지로 나눠 설명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가 뭐였었어요? 제품, 지리적 시장, 그 다음에 제품 시장. 그러니까 제품 다각화 전략, 그 다음에 시장 다각화 전략, 제품 시장, 지리적 시장. 자, 이런 다각화 전략으로 구분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종류를 얘기한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여기에서 나타난 얘네들이 뭐야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는 다시 제품이나 판매 지역 측면에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는 관련 다각화에 관련이 없는 종사하는 있는 다각화와 그러면서 얘기한 것을 보면 관련이 있는 관련 다각화와 그다음 비관련 다각화. 그러니까 결국 제품 이나 판매 지역 측면치 내서 보면 얘기를 하면서 관련 다각화와 비관련 다각. 뭐야 또 뭐야 장난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처드 러멜트는 미국의 다각화 기업을 구분하며 관련 사업에서 70%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을 관련 다각화 기업, 개념, 관련 다각화 기업, 개념. 그 다음에 거기에서 70% 미만의 매출을 올리는 걸 비관련 다각화 기업, 개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 이제 문제가 나오겠네요. 기업 다각화는 범위의 경제성을 창출함으로써 결국 수입 증대에 기여한다. 그럼 기업 다각화에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출하는 거니까 기여한다. 효용적인 측면이죠. 그럼 얘도 이제 기업 다각화의 효용이니까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이죠.
범위의 경제성이란 또 개념이 나왔네요. 하나의 기업이 동시에 사업에 활동을 하는 것. 그러면 기업 다각화에 뭐가 나와 있냐면 기여한다라는 어떤 효용적인 측면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뭐였냐면 범위의 경제성이 또 나왔어요. 개념으로. 그럼 이렇게 딱딱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나 이제 보자고요. 하나의 기업이 동시에 복수의 사업 활동을 하는 것이 한 복수의 기업이 단일의 사업하는 것보다 총 비용이 적고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VS가 나왔잖아요. 네. 하나의 기업이 하는 것이 복수의 기업이 단일 사업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하면서 또 알게 모르게 여기서 뭐가 있어요. 하나의 기업, 복수의 기업, VS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도 문제가 나오지 않겠어요? 네, 여기다 쓰진 않을게요. 하나의 기업과 복수의 기업 비교하고 있고, 범위의 경제성은 한 기업이 여러 제품을 동시에 생산할 때 투입되는 요소 중 공통적으로 투입되는 생산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입 요소 비용이 적게 발생한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적게 발생한 이유로 인해서 결국 범위의 경제성 사용되는 거죠. 자, 또한 다각화 기업은 또 있어요. 또 플러스. 그럼 2번이겠네요. 기업은 기업 내부 시장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기업 내부를 이용한다. 장점 두 가지가 있네요. 자, 그래서 여러 사업부에서 나오는 자금을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내부 자본 시장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여러 사업에 훈련된 인력을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는 노동시장도 갖추었기 때문에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고 새로운 교육시키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감을 고려하면 다각화된 기업은 신규 기업에 비해 훨씬 또 VS네요. 신규 기업에 비해 VS, 신규 기업. 다각화랑 신규 VS 훨씬 우월한 위치의 경쟁이다. 또 문제가 나올 만하겠죠. 한편 다각화를 함으로써 기업은 사업 부분의 경기순환에서 오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 위험을 줄이는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의 주력 산업이 반도체, 철강, 조선과 같은 불경기와 호황기가 반복적으로 순환되는 사업 분야일수록 기업은 띠리리 분야의 다각화. 그럼 다각화 아닌 게 나와야 되겠죠? 네, 문제가 있겠는데요. 함으로써 경기가 불안정할 때 자금 순환의 안정성을 비교적 확보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가 되는 장점이 있네요. 그럼 장점 3, 2, 2, 1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기업 효용에 대한 측면을 얘기하면서 세 가지로 뭐이야 하면서 하나, 둘, 셋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 나올 만한 거 방향 봐서 끝! 그럼 얘네 갖고 이제 문제를 어떻게 만들었나 이제 나중에 할 때는 계속 그걸 보는 연습을 할 거거든요. 일단 지금은 그냥 편하게 봅시다. 어차피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보면 특정 개념이 성립하게 된 배경을 아니죠. 특정 개념의 장단점 아니고요. 특정 개념의 구체적인 예를 처음에 시작할 때 아까 예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일을 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로 기업 다각화 전략을 들 수 있다. 얘기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말한 거 맞고요. 예에 해당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특정 개념을 바라보는 다양한 학자 없어요.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됐다. 주제를 전개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문맥을 고려하여 위글의 A, B분에 들어갈 내용. 그럼 아까 문맥에서 A를 본다면 뭐가 있었냐면요. 띠리리 분야의 밑에 세 번째 줄 다각화를 함으로써 그러면 다각화 아닌 것을 다각화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관련이라기보다 비관련이라고 돼야 되겠죠? 네, 비관련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것을 자금순환이 확보를 해야 되는 거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됐다. 자, 이해로 적절한 건 주어부 서술을 잘 보셔야 돼요. 범위의 경제성에 의하면 한 기업의 제품 A와 제품 B를 모두 생산하는 것은 한 기업이 서로 다른 두 기업이 각각 A, B를 생산하는 것보다 비효율적이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가 여러 개 하는 게 낫다고 아까 얘기했고요. 서로 다른 게 아니라고 했죠. 이거 VS로 아까 문제를 봤었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힘들겠는데.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거기 있었어요. 네. 여기서 한 기업이 복수의 산업 동안 얘기라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 기업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 복수의 기업이 단일의 사업 활동을 하는 것보다 총 비용이 적고, 이론이다. 그래서, 이렇게 찾으니까 더 안 보이네요.
전략을 들이서 기업 다각화 얘기를 하면서 짠짠 짠짠 짠짠. 네. 다각화는 창출하면서 기여하고 하나의 기업. 여기네요. 하나의 기업이 동시에 복수의 사업을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복수의 기업이 단일 활동하는 것보다 총 비용이 적고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 말을 이렇게 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이거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네. 다각화된 기업은 여러 사업부에서 나오는 자금을 통합하여 활용할 수 없다. 아까 다각화 기업은 뭐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계속 왔다 갔다 하네.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이 들어감을 고려하면 당연 신기업이 훨씬 유용하다. 기업은 짠짠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자, 신규 기업은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하는 것에 부담이 있다. 아까 신규 기업 vs 있었죠. 네, 본 김에 잘 볼까요? 신규 기업에 비해 훨씬 우월함이 있다. 왜? 거기 시간과 비용이 들어감을 고려하면.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이 다각화 기업은 이게 좀 덜 들어가고 신규 기업은 들어가는 거니까 vs를 가지고 장난친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됐네요. 자, 4번 리처드 러멜트에 의하면 관련 사업에서 50%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은 관련 다각화 70%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50% 따로 있군요. 밑에. 네. 잠깐만요. 네. 그래서 여기 본다면 50% 찾아보고 화제어 찾으면 돼요. 네. 짠짠. 70% 이상. 70%라고 얘기했죠. 네. 이걸로 보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수월하게 답을 보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그래서 보면 문제를 만드는 방식만 알고 연습을 하다 보면요. 비문학은 그냥 보여요. 네. 제가 수능에서 이렇게 수능 강의를 그래도 한 20여 년 그래도 우리나라 뭐 1, 2등을 계속 유지했었으니까 1타, 2타 됐으니까 그 나름대로 저는 많이 분석을 했고 공무원 준비하는 것도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 문제가 점차적으로 수능형으로 가고 있잖아요. 점점 이런 형태에서 만들어져요. 네. 공무원을 강의했던 분들은 이런 원리들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은 공무원 시험은 옛날에는 그냥 직관적으로 딱 읽고 단답형 형태의 문제였는데 지금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예공님들은 공부하실 때 지문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계속 출제 원리. 그리고 이런 말 많이 들어가죠. 모든 답은 어디에 있다? 지문에 있다. 누가 그 말 몰라요?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사고가 그렇게. 그래서 그 사고를 만드는 방법은 지문에서 선지를 예상하는 거고 선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계속 바라보는 방향이다. 그렇게 된다면 눈에 쉽게 들어오게 되는 빠르게 풀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어휘인데요. 기억 리을의 사전적 의미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정답은 몇 번이냐면 거기 나온 창출이 있죠.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데 사업 따위를 처음으로 미뤄 시작한다라는 것은 창업이에요. 창업. 창출이라는 것은 뭐 만들어내는 거죠. 창출 만들어내는 건데 이건 시작하다라는 건 창업이니까 정답은 3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네. 자, 중세문법인데 중세문법은 뭐 나오는 게 뭐 아주 어려운 게 아니라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보통 나와요. 자, 지금 여기에도 이렇게 아예 조건을 줬기 때문에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면 되는데요. 어차피 여기에 본다면 고라는 형태가 있어요. 뭐 이건 뭐 지식으로도 풀 수 있는데 그래도 설명을 요구하는 거죠. 네, 설명. 무엇을 설명할 것인가 하면 설명을 요구하는 거고 여기에 가의 형태가 된다면 판정. 판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yes, no 뭐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인칭의 주어의 의문문에서는 뭐예요? 니은다가 사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라체의 상대 높임 등급에서 설명 의문문은 요 형태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을 본다면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이 딸이 너희 종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인가? 얘기하면서 종인가 아닌가를 설명해 달라. 가형은 아까 뭐였었어요? 네. 판정이죠. 종인가 아닌가? 그럼 판정이네요. 네. 그럼 판정 의문문이 되겠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약이 무엇인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얻는 약이 무엇인고?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고의 형태는 뭐라고 했어요? 설명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설명 의문문이고, 네. 얘기하고 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네, 신 하는다, 아니 하는다,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서 너라고 하는 건 2인칭이죠. 2인칭에 해당하는 거니까, 다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구라제가 이제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있느뇨? 로라는 형태가 있죠. 그럼 요라고 하는 형태를 본다면 뭐예요? 설명을 요구하는 거죠. 네. 헤라체의 설명. 그럼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판정이 아니라 설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된. 그래서 우리 문제는 이게 예전에 한 2015년 이전에 그때는 이렇게 조건을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문법 지식이 아니라 이렇게 조건을 활용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능력, 요게 또 중요하죠. 네. 물론 알면 그냥 바로바로 가는데 이렇게 조건을 주면 조건을 최대한 활용한다. 특히 이런 고전이 나올 때는 현대어 풀이를 활용하는 게 포인트, 하나의 어떤 팁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시험은 이제 문학이 되게 좀 중요하죠. 네. 문학은 좀 고전 같은 경우는 대부분 11점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나와 있는 작품들이 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11점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문학 작품을 좀 잘 학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건 서경불곡이죠. 네, 뭐 특별하게 분석하진 않겠습니다. 고려가요가 되겠고, 삼음부로 되었고, 분절체, 분연체, 연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후렴구와 여음이 발달됐고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주로 그리고 평민들이 많이 썼고요. 근데 구전되어 내려오다 훈민정음 창제 후 문자로 기록기 때문에 해석들이 다양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님에 대한 어떤 그리움, 해석 간단히 할까요?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닦은 곳 평양을 사랑합니다만은 헤어지기보다는 질산배를 버리고 괴실한 뒤 사랑만 해주신다면 울며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님만 나 좋아한다면 따르겠다 이런 거죠.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믿음이 끊어지겠습니까? 안 끊어져. 서리법 있죠? 천년을 살아간들 믿음이 끊어지겠습니까? 안 끊어져. 나는 영원히 사랑할 거야. 뭐 이런 내용이고요.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너의 각시 이제 놀아난다? 떠나가는 배 왜 배를 얹었느냐 이 사공아. 사공을 원망하죠. 왜? 사공이 배를 타고 우리 님을 건너가게 했으니까. 만약에 사공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님은 건너가지 않을 건데. 대동강 건너편 꽃을 누가? 우리 님이 대동강 건너편 꽃을 배를 타고 가면 꺾을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도 고전은 물론 고어 읽기 연습을 해야 되고요. 이걸 얘기해서 사실 모르는 작품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야 돼요. 일단 두 번째는 11종 교과과정에 나와 있는 학습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우리는 이걸 철저하게 학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석가죠. 징하 돌아 지금 계십니다. 징하 돌아 지금 계십니다. 태평성대에 그대와 함께 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석이라고 하는 게 사람 이름이라고 보는 썰도 있고 돌, 새와 돌 이렇게 돼서 정석이라고 하는 유래가 됐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싹싹기 시어머의 벼랑에 바삭바삭한 가는 모래 벼랑에 이런 나는 여음구에 이런 건 바삭바삭한 가는 모래 벼랑에 구운 밤 5대를 심습니다. 그 밤에 우미도다 싹이 나야지. 사랑 유독 덕이 많으신 님과 헤어지겠다. 그냥 바삭바삭한 가는 모래. 그것도 그냥 밥도 아니고 군밤을 심어서 그 군밤이 싹이 나야지 사랑한 님과 헤어지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역설, 과장, 반어, 반복을 통해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나 옥으로 연꽃 만들 거야. 나 옥으로 연꽃 만들어야지. 그리고 그 바위에다가 젖 붙일 거야. 그 꽃이 새묶음 피어야 돼. 새묶음 그래야 헤어져. 헤어지지 않겠다라는 거죠. 영원히 사랑한다. 나 무쇠로 철옷을 만들 거야. 나 무쇠로 철옷을 만들 거다. 그래갖고 철사로 주름을 박을 거야. 그 옷이 떨어야 돼. 그 옷이 다 떨어져야 돼. 그래야 헤어져. 네, 똑같은 거죠. 나 무쇠로 큰 소를 만들 거다. 나 무쇠로 큰 소를 지어다가 철로 만든 산에다가 놓아야지. 그 철로 만든 소가 철로 만든 풀을, 그 철로 만든 소가 철로 만든 풀을 다 뜯어 먹어야지. 그래야 헤어져.
안 헤어져.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아까 똑같죠.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년을 혼자 살아간들, 천년을 혼자 살아간들. 사랑이야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안 끊어져. 난 영원한 믿음, 영원한 사랑. 그럼 아까 우리 여기 서경벌곡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석가에도 이게 똑같은 게 나왔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뭐 구전되었기 때문에 그랬다. 뭐 그 다음에 궁중음악에 쓰면서 같이 쓰였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뭐 사랑을 고백하는 말의 유행어가 이거였다. 뭐 이런 썰이 있는데 구전되어 내려오다가 창작이 된 거니까 이유는 잘 모르죠. 하여튼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는. 자, 그러면 이제 어차피 공통점 문제가 나와요. 시적 대상, 제재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자, 그럼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서경별곡의 원망의 정서는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나 같은 경우에 정석가에도 원망의 정서는 보이지 거기 서경별곡의 원망은 하네요. 네. 누구한테? 사공에게 원망은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얘기한 님에게는 원망 아니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 정석가에서는 원망에 대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화자의 생활터전에 대한 애정. 생활터전에 대한 애정 없고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학습만 되어 있다면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거죠. 임과 이별하고 싶지 않아 하는 화자의 모습. 그쵸. 님이 날 사랑해 주신다면 울면서 따르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 작품은 영원히 헤어지지 않아 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별하고 싶지 않아 하는 화자의 모습. 답은 3번이 되겠죠.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나야 이별하겠다고 이야기하며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거는 어떤 거만? 두 번째 작품만. 그쵸?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는 거. 철로 만든 소가 철로 만든 뿔을 어떻게 다 뜯어먹어.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가의 형식적 측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는 것은 사음보가 아니라 고려가요는 삼음보입니다. 그래서 사러리 이랐다, 청산의 사러리 이랐다, 이런 식으로 삼음보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이 아질가는 여음구니까요. 그래서 닦은데 경을 사랑합니다만 이렇게 삼음보로 되어 있어요. 여임은 질삼에 버리고 이런 삼음보로 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악률을 맞추게 여음구, 난한 이런 형태가 있고요. 서리접형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지지 않아 이런 얘기 있고요. 음성상징어 후렴구에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답은 1번. 기억과 리을 중 그 성격이 가장 다른 것. 이제 문맥의 앞뒤를 좀 넉넉히 보는 게 중요하죠. 그 밤에 우미 도다 싹이 나야 돼. 이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죠. 네.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그 옷이 다 떨어져야 돼. 이것도 그 옷 불가능하죠. 그 소가 철로 만든 걸 다 먹어야 돼. 역시 마찬가지 불가능한 상황이죠. 이 구슬이라고 하는 건 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련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끈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영원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 문맥의 형태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띠리리 문제는 밑줄 문맥의 문제는 앞뒤의 문장 관계를 잘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고어 읽기가 돼야 되는데 고어 읽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대동강과 가장 유사한 성격은 그럼 대동강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대동강이라고 하는 건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는 사공이 되겠고요. 님이 되겠고요. 시조가자가 되겠고요. 새로운 여인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 하는 사공아 너 왜 배를 띄워서 갔니? 네 각시 이제 바람핀다? 우리 님은 건너가면 새로운 여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 꽃을 꺾을 것입니다. 새로운 여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화자가 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대동강이라고 하는 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님하고 지금 헤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별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전에 물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별을 나타낼 때가 많아요.
그러면 대동강과 가장 유사한 걸 본다면 볼까요? 비겐뚝에 풀빛이 고운데 남포에서 님을 보내니, 그럼 남포라는 곳에서 님을 보내는 거니까 이별의 공간이 되는 건 답은 몇 번? 4번이죠. 그래서 송인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청산에서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소망하는 거고요.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제를 한한다. 그럼 문맥 구조를 보세요.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백이숙제를 원망하는, 한탄하는 거예요. 너 줄여 죽을진들 채미를 왜 했냐? 누가? 백이숙제 너는 비록 푸세의 것인들 그 누구 땅에 나니? 왜 뜯어먹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비판하고 있는 거죠. 수양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양대군을 의미하는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백이숙제를 한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양대군을 바라보면서 백이숙제. 백이숙제라는 사람은 뭐냐면 정치의 환멸을 느끼면서 이런 땅에 살 수 없다 하면서 깊은 산속으로 가죠.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서 고사리를 뜯어먹고 삽니다. 야, 너는 왜 고사리 뜯어먹어? 그거 누구 땅에 난 거야? 그거 다 이런 반역한 놈들의 것에 난 거 아니야? 니 왜 뜯어먹어? 하면서 비판해. 나는 안 뜯어먹을 거야 라고 하는 성산문의 어떤 시조가 되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 추강의 밤이 드니 물결이 차다. 낚시 들이니 고기 안 문다.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배 저온다. 자연이 나오면 뭐예요? 자연친화, 자연감상, 풍류생활, 물화일체, 강원지역, 안민학도. 조선시대 작품의 60%가 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답은 4번. 문맥의 앞뒤만 좀 보면 돼요. 자, 이제 사전에 관련된 내용인데, 뭐 사전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문법을 알면 좀 더 편하고, 모르더라도 조건을 주면 조건만 잘 활용하면 돼요. 자, 1번을 볼게요. 칠튼, 좋든 이 길로 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든이라고 말이 나오는 거 든지의 준말이다. 그러면 든지를 보면 되겠죠. 든지 여기 있군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나열된 상태가 되는 거니까 네. 오케이? 나열된 동작이나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길로 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동작 중에서 어느 것이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도 저 내용이 성립하는데 아무런 이거네. 2번이 더 가깝겠네요. 2번에. 그쵸? 네. 그리고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미래예요. 미래. 미래나 현재형에 해당하는 내용.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1번은 괜찮아요. 자, 밥을 먹던지 말던지 내 맘대로. 야, 현재형으로 나오면 든지는 아니죠. 던지는 아니죠. 든지가 돼야죠. 네. 그럼 던지라고 하는 건 과거 아니에요. 과거. 던지는 여기 있죠. 막음은 채로 그 절의 사실과 관련돼 쓰이는 연결어인데 던지는 과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어제 같이 봤던 영화는 참 재밌었다. 던이라고 하는 것, 네, 앞에 보니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어떤 상태. 집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해라. 이건 선택이죠. 그러니까 결국 선택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1번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뭐 문법적인 지식만 알고 있어도 그냥 바로 2번으로 갖고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면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세국어. 이것도 워낙 많이 나왔던 말이고요. 네. 관용격 조사. 이거 다 모의고사에 많이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의고사, 수능의 모의고사 예전 거, 최근 거 말고 예전 거 좀 많이 풀어보면 아마 거의 비슷하게 형태가 될 거예요. 네. 자, 관용격 조사 애와 의가 있는데 무정물일 때는 무정물일 때는 시옷. 관용격 조사 유정물일 때는 애와 의. 그다음에 유정물이다라도 종교적일 때 높음 대상, 존칭의 대상일 때는 시옷. 조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이 중국과 달라. 그럼 나라라는 거죠. 그 무정의 유정이에요. 무정, 그럼 시옷.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예, 사람의 뜻. 사람, 유정물이에요, 무정물이에요? 유정. 높임이에요, 높임 아니에요? 높임 아니에요? 유정물. 유정물이니까 여기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면 양성이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양성, 애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애. 자, 세존. 자, 세존이 나왔어요. 세존의 신통력으로 유정이에요, 무정이에요? 유정. 근데 세존은 왕이니까 높임의 형태를 써야 되니까 뭐? 시옷.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나라 시옷 들어가야 되겠고요. 얘네들은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양성이니까 양성이 들어와야죠. 얘는 음성이니까 아니니까 얘 들어가야 되겠고. 시옷.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활용하면 되겠고 중세의 문법은 현대어 풀이를 활용하면 된다.
자, 의문 변동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건, 네. 자, 그럼 보면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일단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분류를 하죠. 항상 우리 머릿속에 딱 외우면 되게 편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문법은 생각하면 안 돼. 이거 딱 보자마자 답이 안 나온 분은 학습하고 있었던 거, 어설픈 학습이에요. 조음 위치에는 뭐가 있어요? 입술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요? 잇몸. 그 다음에 뭐요?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그 다음에 목청. 그냥 딱 분류돼. 문법은 무조건 분류해요. 분류돼서 돼야 되겠죠? 여기 뭐가 있어요? 안 울림 소리.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울림 소리. 울림 소리는 뭐하고 뭐가 있어요? 비음과 유음. 안 울림 소리는 뭐가 있어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여기 복면이라고 하는 걸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여기 보면 비음화가 일어났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억이 뭐로 바뀌었어요? 이응으로 바뀌었죠. 네. 나머지 다 마찬가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뭐 기역 디귿 비읍과 니은 미음 만나면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으로 변해요. 기역 디귿 비읍과 니은 미음 만나면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으로 변해요. 기역 디귿 비읍과 니은 미음 만나면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으로 변해요. 이렇게 되겠고, 니은과 리을이 만나면 니은이 리을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잖아요. 네. 자, 유음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럼 이건 비음하고 유음화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었다라는 건 기역과 이응이 전부 다 뭐예요? 여린 입천장 소리예요. 그쵸? 네. 그 다음에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었다라는 건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잇몸 소리예요. 그 다음에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건 뭐예요? 전부 다 입술 소리예요. 이게 바로바로 예국님의 머릿속에 딱 떠올랐다면 조음 위치는 아니라는 걸 딱 구분했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였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역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냐면 파열음이에요. 네. 이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비음이에요. 네.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니은이구나. 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을 한번 니은만 볼게요. 니은은 뭐예요? 비음이에요. 네. 여기서 얘기 리을은 뭐예요? 유음이에요. 그러니까 조음 방법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떠올랐다면 완전 잘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했을 때 맞아 한 분들은 이건 더 무한해독 많이 돌려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이 문장을 좀 잘못 썼어요. 이렇게 관용어가 뭐 연달아 오면 의미의 중의성이 될 수 있는데, 자, 그럼 보면 앞에 오는 자음의 조음 위치에 동화되는, 그러면 결국 뭘까요? 앞에 오는 자음의 자음이 조음 위치에 동화되는 형태가 되는 것, 뒤에 오는 자음의 조음 방법에 동화되는. 그러면 뒤에 오는 자음의 조음 방법에 동화됐다. 그러면 뒤에 걸로 동화된 거죠. 뭐가? 앞에 거가. 그럼 앞에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앞에 있는 것은 뒤에 오는 자음의 조음 방법에 동화되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앞에 게 바뀐 거니까 앞에 있는 것은 뒤에 오는 자음의 조음 방법에 동화됐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이게 사실 문장이 조금 애매해요. 네. 이건 문제 잘못 냈네요. 사실은 관용어 2번 이렇게 나오면 문장이 좀 모호해지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문맥을 잘 따져서 본다면 답은 4번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을 줬어요. 그럼 일단 바뀐 거를 먼저 딱 찾아보 놓고 출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뀐 걸 보면 여기 라고라고 하는 직접 인용이 있고, 으라라고 한 여긴 먹으라 고라고 말한 간접 인용으로 바뀐 거고, 여기도 역시 큰 따옴표가 있는 라고가 됐는데 바뀐 게 뭐냐면 자기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그럼 나가 자기로 바뀐 거예요. 자, 승아에게 먼저 들어갑니다. 얘가 있는데 직접인데 여긴 간다로, 얘도 높임의 형태가 바뀌었네요. 자, 그 다음에 바뀐 게 뭐냐면 오늘이라는 말이 없어졌죠. 그럼 어제라는 말이 있는 거니까 시제적인 측면이 바뀐 거네요. 1번. 기억을 통해 직접 인용절에서 사용된 명령형 종결 어미가 간접 인용절에서는 다른 형태로 나타남을 알 수 있어. 라는 형태. 그쵸. 여기서는 직접 명령, 간접 명령. 으라, 간접, 어라, 알아, 직접 명령.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바로바로 들어오지 않았구나. 만약에 지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2번, 3번 선지를 읽었던 예공님은 아직까지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거나 아니면 선지에 접근하는 방법이 잘 못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신경 쓰지 않으면 잘 안 고쳐져요. 진짜 연습 많이 하셔야 합니다. 문법도 알아야 되지만, 니은을 통해 직접 인용절에 사용된 인칭 대명사는 간접 인용절에서 지시 대명사로
이거 지시대명사 아닌데? 자기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자기는 제기대명사예요. 그래서 3인칭이죠. 여기서 성민은 자기가 3인칭 제기대명사입니다. 네, 이거는 또 지시대명사는 분명히 아니죠.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는 거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디귿을 통해 직접 인형절에 사용된 상대 높임 표현이 간접 인형절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상대 높임 표현이, 그쵸. 여기는 상대 높임 표현인데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네요. 네. 자, 리을을 통해 직접 인형절이 시간 표현에 간접 인형절에는 해당 문장을 발화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그쵸. 여기는 오늘이었는데 어제로 가버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됐다. 형태소.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문법적인 측면을 잘 봐야 돼요. 일단 자립형태소. 자립형태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자, 가볼까요? 일단 눈 하나, 이는 조사고요. 녹다라는 건 용언이니까 아니고요. 남다라고 하는 것도 용언이 아니니까. 발. 그 다음에 자국, 명사니까. 자리, 명사고요. 꽃, 명사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 자립형태소 5개가 되겠습니다. 의전형태소는 그거 아닌 게 의전형태소잖아요. 네, 그러면 보면 의전형태소는 뭐가 있습니까? 이 하나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녹 둘, 음연 셋, 남 넷, 5. 그 다음에 6, 7, 피다, 리 미래의 추측을 나타내는 거고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0개인데요. 네. 답은 2번이네요. 네, 그쵸. 봤을 때, 2번이군요.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건 조사고요. 용언의 어간이고요. 어미고요. 용언의 어간이고요. 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죠. 조사고요. 용언의 어간이고요. 선어말 어미고요. 어미고요. 종결 어미고요. 그래서 10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질형태소는 여기에 자립형태소에다가 뭐가 플러스 되면 되겠죠? 용언의 어간이 플러스면 되면 돼요. 용언의 어간 하나, 그 다음에 남다 용언의 어간 투,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피다 셋. 그러니까 하나, 둘, 3개가 추가되면 되겠죠? 그러면 8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3. 그럼 7개 어절. 어절이라고 하는 건 띄어쓰기 단위죠? 하나, 둘, 셋, 넷, 5, 6, 7. 그러니까 7개 어절로 되어 있고요. 19개 음절 하나하나 보면 되겠죠? 누, 이, 노, 그, 면, 남은, 말자국, 리, 자리마다, 꽃이, 피리니 이렇게 되는 거니까 19개로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래서 형태소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도 예공님이 주저주저 했다라는 건 시간 많이 걸려요. 네.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그냥 바로 딱 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 반은요, 무한의 독을 엄청 풀어야 돼요. 엄청. 그러면 이런 거 고민 안 해요. 문법은 그냥 한 달 안에 다 끝나요. 한 달 안에. 그리고 짬짬이 2, 30분 동안 계속, 일주일에, 한 10분, 20분, 2, 30분. 버리는 시간. 전철 타고 다니면서 3번만. 몇 번만 돌려주면 문법은 고민할 것 없이 빠른 시간에 풀 수 있어요. 하나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법원직은, 조금 수능적인 지식이, 능력이 있는 분들은, 공부, 문법만 좀 제대로만 하면요. 금방 해결할 수 있어요. 국어는. 네. 자, 의문의 변동이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보는 거죠. 밑에 받침이 있고요. 이, 야, 여, 여 합성어 올 때 니은이 첨가되죠. 그럼 일단 뭐가 있어요? 니은 첨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절은 밑에 7개 발음은 아닌 건 7개의 발음으로 바꿔지니까 음절의 끝소리는 뭐가 있어요? 교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역, 디귿, 비읍과 니은, 미음 만나면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으로 변해요. 비음화가 일어날 거니까 교체는 3번이나 일어났네요. 바로바로 보이는 거죠. 만며느리. 기역, 디귿, 비읍과 니은, 미음 만나면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으로 변해요. 뭐가 일어났어요? 교체가 일어났죠. 자, 그 다음에 다쳤다. 일단은 음절의 끝소리가 일어났고요. 따가 되는 거니까 된 소리가 일어났으니까 교체 2번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디귿과 히읗이 만나면 뭐가 돼요? 티읕이라는 뭐가 일어났어요? 축약이 일어났네요. 축약. 그리고 여기에서 치읓으로 바뀌는, 티읕이 치읓으로 바뀌는 국외음화가 됐죠. 그래서 교체가 일어나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교체하고 축약.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본다면 의문의 변동은 꽤 많아요. 네. 자, 여기 넙죽하다 하면서 리을이 하나 없어졌죠. 자음군 단순화인 탈락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기억 디귿, 구두빌사조, 구두빌사조, 아싸, 꾸뚜빌사조, 된소리가 일어났으니까, 교체가 일어났고요. 얘가 만나서 뭐가 됐나요? 축약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축약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탈락도 있어요. 자, 기억 리을은 모두 의문이 교체되는 현상. 자, 교체됐나요? 오케이. 교체 다 교체가 있어요.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이건 맞고요. 기억과 니은에는 공통적으로 의문의 첨가가 나타난다. 첨가 들어온 건 아까 하나뿐이 없었는데요. 얘만 니은이 첨가됐죠. 나머지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답은 2번이겠는데요. 네. 디귿에서는 두 개의 의문이 하나로 묶여지는 축약이 일어나고 있다. 네, 그렇죠. 아까 얘기하고 있었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티읕으로 줄어들어는 축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리을에서는 의문의 탈락과 축약이 일어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여기에서 기억과 히읗이 만나서 키읔이라는 거센 소리로 축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리을이 없어졌으니까 탈락이 일어났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이게 지금 제가 문법을 설명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로 보이게끔 만드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네. 현대소설이 나왔는데요. 현대소설도 우리가 지문이 좀 이렇게 길잖아요. 네. 길게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어디에서 나오냐면 11종 교과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거 문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도 한번 사용된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문학은 어떻게 하냐? 11종 교과 살피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의 작품들을 학습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아는 작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심적으로도 편하고 시간적으로도 편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나오면 지문 보지도 않고 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도가 빠를까요? 네. 자, 그럼 주인공의 행동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건 없어요. 조롱하고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게 아니고 봤을 때 정상치 못한 모습을 표현하고는 있지만 우스꽝스럽게 묘사하진 않습니다. 특정 인물의 내면을 중심으로 어차피 구보시 1이라고 하는 것은 인물의 내면심이 구보시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고 이 내용도 모의고사에서 답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인물 간의 갈등을 부각하여 인물 간의 갈등이 없어요. 다 내면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은 아니고요. 대화 장면 딱 봐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아닙니다. 답은 2번이고요. 근데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간접 제시라고 봐야죠. 답은 2번.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서술상의 특징의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타난 인물의 심리 태도를 물어보는 전형적인 문제예요. 1번은 서술상의 특징, 2번은 인물의 심리 태도, 3번 문제가 나온다면 외적 증거에 따른 감상 태도 이것도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나왔나요? 봤을 때 저걸로 보면 답이 보일 것 같아서 네, 그쵸? 22번에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 게 우리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서술상의 특징, 인물의 심리 태도, 그 다음에 보기에 따른 외적 증거에 따른 감상 태도. 자, 그러면 9번은 노파의 가난하고 고된 삶을 상상해 보며 그녀의 생기 없는 외양에 대해 생각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네, 봤을 때. 이런 문제는 봐야 되는데 그럼 9번은 노파의 가난하고 고된 삶을 상상해 보며 상상하는 게 있을까요? 상상하는 거 많긴 하는데 노파를 본다. 그는 네 집에 드난을 살다가 이제 늙은 글과 넉넉하지 못한 모른다. 다 상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냥 생기가 없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은 중년의 시골 신사가 3등 승차권을 가지고 2등 대합실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그를 업신여긴다. 이거 상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밑에서 세 번째 문단을 볼까요? 만약 그에게 얕은 자리와 3등 승차권을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1, 2등 대합실로 오만하게 자리에 앉을 개다. 이거는 역시 상상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 항상 이렇게 끊어보는 거예요. 9번은 만성 위약장을 앓고 있는 40여 세의 노동자가 불결한 느낌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곁에 가서 앉지 않죠. 이 부분 없고요. 9번은 양복 입은 사나이가 온갖 사람들을 불신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일본이잖아요. 이건 일본 순사기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으면서 자리를 피하는 그러한 형태가 그러면서 그것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자리를 피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인하는 건데 작품을 어느 정도만 알고 있어도 읽는데 부담 하나도
하나도 없고 모르면 좀 있는데 부담스러워하는 분 있잖아요. 물론 그럴 필요는 없는데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있어요. 그 대신 우리 시험은 좀 나름대로 정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학습하면 돼요. 네. 엄청 빨리 풀 수 있어요. 보기를 참고하여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보에 이른 30년대 무력한 지식인의 소설가 구보의 내면의식과 그의 눈에 비친 경성의 일상을 그려내고 경성역 화신상의 안전지대 전차 등 근대화가 진행되며 나타난 경성의 새로운 풍경들은 구보의 시선에 의해 포착되면서 보여지게 되는. 그래서 구보 그 박태원이라는 작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모더니즘 경향으로 되게 어떤 시각적인 심상, 관찰을 통해서 그 현대 산업 사회의 모습들을 많이 표현하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써요. 네, 그래서 묘사가 많습니다. 자, 화신상에서 9번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해야 가는 과정을 바라보면 부러움을 느끼다가 그들을 업신을 여기려고 한다. 업신 여기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없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밝가는 대로 걸어가 안전지대에 도착하는 구보의 모습으로 보아 구보는 목표나 방향이 없는 무력한 지식인의 모습. 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거는 조금만 학습되어 있어도 그냥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밝가는 대로 안전지대에 도착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결국 무력한 지식인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보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력한 지식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구보가 움직인 점체에 뛰어오르는 이유는 안전지대에서 혼자 남는 것에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일상을 그런 내면의식을 표현한다고 했죠. 본문에 보다 보면 여기에 나타나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군중 속의 고독, 사람은 많은데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그럼 혼자 있는 게 싫어서 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구보가 경성역으로 향한 이유는 사람들 사이에 고독을 그렇죠. 외로우니까. 자, 현대시. 현대시는 서술상의 특징 또는 19의 의미 파악 정도가 나오는 게 거의 반복적으로 나와요. 여기 똑같아요. 수능하고. 거기도 문제를 보면 23번 같은 경우에서는 표현상의 특징과 정서적인 측면, 그 다음에 한 문제군요. 네,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일단 볼까요?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다. 상공이 알을 품고 다 이거 교과서 지문입니다. 울것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먼 항구를 떠도는 구름. 오늘도 산끝에 홀로 오르니 인정스레 웃네. 어린 시절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라고 메마른 입술에 쓰짓쓰다.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높으로구나. 근데 고향에 돌아왔는데 고향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일제강점기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고향에 돌아왔는데 자연은 변하지 않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니까. 네. 자, 이거는 그냥 향수가 되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문제 볼까요? 위의 시와 보기에 모두 과거의 추억을 잃어버린 현실을 씁쓸히 드러내고 있다. 자, 여기 보면 씁쓸하다라는 말 전혀 없어요. 네. 가는 좀 있을 수 있죠. 네. 보기와 달리 위의 시는 고향과의 거리감, 단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 단절감이 아니라 그리워하고 있어요. 네. 위의 시와 보기 모두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하여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한다. 자, 흐릿한 도란이고 아니군요. 여기서부터 볼까요? 네. 꽃이 웃는다. 의인법이 있고요. 지줄된다. 뭐가? 실개천이 지줄된다. 그래서 항상 시는요, 그 용언을 통해서 문장을 만들어 읽는 연습만 하면 돼요. 모르는 작품이 나와도 해결할 수 있어요. 네. 이게. 그래서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지줄된다. 뭐가?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뭐가? 실개천이. 그럼 해설빛, 금빛, 게으른 울음을 온다. 게으른 울음을 온다. 뭐가? 황소가. 황소가 뭐 하는가? 운다. 우는 걸 뭐라고 했다? 게으름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문장으로 만드는 연습만 하면요,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인격을 부여한 거 맞는 거니까 3번이 되겠죠. 보기와 달리 위의 시는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통해, 그럼 보기에는 다양한 감각이 없어야 되고 여기는 다양한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기 먼저 볼까요? 여기에 뻐꾸기 울고 있고요. 상공이 시각이고요. 청각이고요. 구름 시각이고요. 흰점 시각이고요. 풀필손이 아니나고 메마른 잇은 촉각이고요. 네. 얘기하고 있는 거 여기도 노프르구나 시각이고요. 게으른 울음 공감각적 심상이 있고요. 시각적인 게 있고요. 시각적인 게 있고요. 네. 간바람 소리 청각적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긴 달리가 아니라 같은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선지 보는 방법인데 일단 뭐 이거는 요 정도만 일단 볼게요. 네. 자, 보기를 바탕으로 기억과 디귿을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라. 이것도 문법이잖아요. 네, 우리는 거의 규범이 안 나왔습니다. 자, 부속성분에는 부사옥 있고, 네, 이거 가볼까요? 자, 기억 디귿은 관용어가 존재한다. 그 관용어가 바로 보여야 돼요. 예공님 보연 날 보는 거예요. 관용사형 전성어미 관용어, 관용격 조사 관용어, 그 다음에 얘기하고 뜨거운 관용용 전성어미 관용어 바로 보였죠? 네, 답은 1번은 아닙니다. 자, 기억 주성분의 개수가 일치한다. 주어 찾어. 아이가 서술어 뭐야? 잔다. 목적어 있어? 없어. 보어 있어? 없어. 몇 개? 2개. 삼았다. 뭐를? 딸을. 그는 주어, 목적어 2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보면 엎질렀구나. 물을 여기는 아이가죠. 목적어 없네. 하나네. 하나. 2개. 근데 여긴 하나, 둘, 3개지. 잘못했네. 3개. 자, 엎질렀다. 서술어 목적어 주어 3개. 그러면 주성분의 개수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으네요. 다르네요. 네, 답은 2번. 기억의 부속성분의 개수는 니은 디귿보다 많다. 그럼 부속성분을 찾아볼까요? 주성분 아닌 게 부속성분이잖아요. 관용어 침대에서 예쁘게 3개. 친구의 며느리로 2개. 그 다음에 뜨거운 2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개수가 기억의 부속성분 개수는 이거보다 많다. 오케이. 됐죠? 니은은 기억과 달리 필수적인 부사어가 존재한다. 필수 부사어라고 하는 것은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네. 잔다, 누가, 아이가, 한 자리 서술어. 삼았다, 누가, 그가, 딸을. 일단 주성분은 꼭 필요해요. 삼았다, 며느리로. 그는 딸을 삼았다, 뭐로. 이거 필요하나요? 네, 필요해.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해요? 필수 부사어. 네.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거니 보니까 얘도 부사어긴 한데 필수는 아니에요. 자는데 뭐 에서가 필요하진 않죠. 어디에서 잔다 이건 아니니까 정답은 몇 번? 2번. 예공님이 이 부분들을 바로바로 인지했다면 된 건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요. 진짜 우리 법원직 문법은 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념 강의 딱 듣고요. 근데 무한해독 들으면 딱 25일이면 끝나요. 뭐 시간 많이 투자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에 한 20분씩 주 3일 전철 타고 다니면서 메인 시간도 아니에요. 그럼 문법은 그냥 이런 거 바로 보면 답이 나와요. 이거는 네.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예전에 그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지문인데 조건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 뭐 우린 잘 알고는 있을 건데 볼게요. 이어진 문장은 두 문장의 대조나 조건의 의미 관계로 연결되기도 한다. 자, 뭐뭐 하지만, 그럼 좋아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대조고요. 뭐뭐 하면 가정이잖아요. 조건이고요. 그러니까 뭐 문제 없습니다. 이어진 문장은 앞뒤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도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 자, 저랑 했었던 것 같지 않나요? 이어진 문장은 종속절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로 바꾸면 의미가 달라지고 대등절이라고 하는 건 앞뒤가 바꿔도 의미가 동일하다.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얘는 대등절이니까 의미를 바꿔도 똑같아요. 동생은 야채는 싫어하지만 동생은 과일을 좋아한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철수가 오면 그들은 출발할 것이다. 그들을 출발하면 철수가 온다. 이거는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달라집니다. 똑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걸 학습이 되어 있는 분은 그냥 바로 나오고 학습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조건을 활용해야 되는데 둘 다 안 된 분들은 둘 다 연습해야 되는 거죠. 네, 사실은. 근데 일단은 먼저 학습이 우선이고 개념으로 체화시키는 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조건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그게 이제 문제풀이에요. 네. 암기 문장은 아는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이거나 명사를 꾸미는 것. 이건 관용절이고요. 명사처럼. 아이고. 그럼 지금 여기에 본다면 그쵸. 명사절이 되겠고요. 관용절이 되겠고요. 네. 암기 문장과 아는 문장의 주어는 같을 수도 있고 서로 다를 수도 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본다면 학생이다. 누가? 아이가. 알았다. 누가? 언니가. 그러니까 주어가 다르죠. 아이가 있고 언니가 있고. 그 다음에 영수가 수지에게 다가왔다. 읽었다. 책을. 누가? 영수가. 그러니까 주어가 얘는 같은 경우 주어가 다른 경우. 이 말이 그냥 바로바로 인지가 됐다면 예공님은 잘 정리한 거고 아니면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2번입니다. 자,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공님이 앞으로 법원직을 준비할 때 꼭 신경 써야 될 걸 말씀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법원직은 문학, 이 지문이 길하고 복잡할 것 같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네. 11종 문학 교과서를 학습해라. 플러스 고등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라. 언제? 이거 너무 최근 거 말고요. 네, 최근 거 말고 뭐 한 2015년까지 이렇게. 두 번째, 문학은 이거는 제가 여기서 설명하지 않았는데 문학은 낯선 작품이 나와도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 루틴을 만드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푸는 방법을 통해서 감상하는 방법까지 연결시키면 작품이 해석이 완벽하지 않아도 좀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문법. 일단 문법은 규범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래도 규범까지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긴 해요. 가끔 나오기도 하니까. 그래서 문법은 제 강의를 들으면 한 22강인가 그 정도 돼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무한해도까지 하세요. 무한해도는 강의가 길지 않으니까. 그럼 이렇게 하시면 끝. 그래 여기까지가 22일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뭐 맨날 하지 않아도 되는데 가끔 월수금을 이용해서 전철에서 한 20분씩만 해라. 버리는 시간에. 그냥 재밌어요. 대답해라. 그럼 익숙해져. 이거 하고 나서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기출 백서를 가지고 좀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이거 한 2번, 3번 정도만 풀어보면 놓치면 또 일로 가면 돼요. 그러면 문법은 끝나는 거예요. 이런 법원직이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비문학 안 했군요. 비문학은 지문이 길기 때문에 좀 언어 능력이 떨어진 분들은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그 대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강의는 10강이면 끝나요. 네. 그 대신 연습은 매일 해야 돼요. 매일 뭐 한 30분이라도 꾸준히 학습하시면 시간적인 측면이 엄청 단축이 될 거예요. 법원직은 오히려 다른 시험에 비해서 얼핏 보면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훨씬 간단합니다. 점수 훨씬 더 빨리 잘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고득점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방향 잡고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거다. 이 정도에 대한 학습으로 준비하신다면 아주 충분하게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과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고, 다음번에 만약 법원직 준비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런 거 참고해 준비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